제1화 보이지 않는 나라 수리남. 나는 남미 북동부의 작은 나라 수리남에서 몇 해를 보냈다. 그곳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우리에게 사업가였고 스스로를 목사라 소개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수리남의 마야광. 지도를 펼치면 이름이 작게 찍힌 나라가 있다. 대서양으로 열려있고 깊숙한 곳은 온통 열대우림이다. 수도는 파라마리보. 강이 이르게 흐르고 강변에는 시장이 붙어있다. 해가 지면 습기가 올라오고 골목마다 다른 언어가 섞인다. 네덜란드어, 스라난 통가, 힌디어, 자바어, 그리고 한국어. 많지는 않지만 한국인들도 있었다. 어부, 상인, 기술자, 그리고 선교사. 나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밥벌이를 했다. 그가 나타난 건 2000년대 초였다. 단정한 셔츠와 낮은 목소리. 그는 먼저 악수를 청했고 이름을 말했다. 조봉행, 같이 기도합시다. 그의 제안은 자연스러웠다. 작은 상가 2층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물건을 팔았다. 중고 전자제품, 해산물, 한국에서 온 잡화. 가격은 적당했고 장부는 깔끔했다. 교민사회는 빠르게 그를 신뢰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서로 의지해야 살아남는다. 낯선 땅에서 언어와 제도가 다르면 같은 말을 하는 이의 손을 잡게 된다. 그는 그 손을 따뜻하게 잡는 법을 알고 있었다. 예배는 길지 않았다. 그는 성경 구절을 읽고 우리의 애로를 들었다. 통관이 막힌 이야기, 환율이 갑자기 뛰었다는 하소연, 가족이 아프다는 소식.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왔다. 공항의 서류가 갑자기 풀리고 항구 창고의 칸이 비었다. 그가 전화 한 통을 하면 일이 움직였다. 그 무렵 나는 시장에서 작게 장사를 했다. 가끔 그의 창고에 들러 한복을 하면 상자를 내려받았다. 창고는 늘 정돈되어 있었다. 박스는 줄 맞춰 쌓였고 출국표에 오차가 없었다. 나는 그 단정함이 마음에 들었다. 단정함은 신뢰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 가지 장면은 남았다. 밤늦은 시간, 창고에 불이 켜져 있고 모르는 얼굴들이 드나드는 모습. 국적이 다른 남자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가 뒤섞인 짧은 말들. 그리고 작은 쿨러 상자들. 해산물처럼 보였지만 냄새가 없었다. 그때 하는 그냥 생각을 멈췄다. 배달기사가 물건에 속을 묻지 않듯이. 수리남은 경유지의 나라였다. 사람도 돈도 물건도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간다. 그래서 무언가가 지나가도 누구도 오래 쳐다보지 않는다. 그 무심함이 이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 나는 그 무심함에 기대어 살았다.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하세요. 도움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돌아왔다. 그는 생활비를 빌려주고 병원 통역을 서주고 통관 매뉴얼을 알려줬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다. 그 인사는 곧 의존이 되었고 의존은 빚이 되었다. 빚은 입을 닫게 한다. 나는 그 순서를 나중에야 이해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간식을 나누던 때였다. 그가 불쑥 말했다. 다음 주에 컨테이너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혹시 시간 되는 분 하역 1손이 필요해요. 정당하게 대가 드리겠습니다. 여러 손이 들렸다. 그의 일은 언제나 정당했고 대가는 빠르게 지급됐다.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일은 끊이지 않았다. 교민사회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현지 공무원들과 친하대. 군부 쪽에도 아는 사람이 있대. 소문은 근거와 과장을 반씩 섞어서 퍼진다. 하지만 하나의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그의 전화는 많은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그 가능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일이 섞여 있었다. 나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있다. 날짜, 장소, 사람, 대화의 조각. 그날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창고, 쿨러 상자 12개. 냄새 없음. 밤 11시. 낯선 트럭. 검은 모자 2명. 그때는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나는 교민 모임의 회계였고 그는 우리 모임의 후원자였다. 후원자는 질문을 줄이고 회계는 영수증을 챙긴다. 서류는 모두 정상이었다. 서류가 정상이면 의심은 천천히 잊어진다. 수리남을 이해하려면 지도를 한 장 더 펼쳐야 한다. 남서쪽으로 콜롬비아, 북서쪽으로 베네수엘라. 그 나라들에서 시작된 흰가루가 바다와 강, 육로를 타고 움직인다. 경계는 길고 감시는 느리다. 강을 따라 내려오면 항구가 있고 항구에는 컨테이너가 있다. 컨테이너는 늘 바쁘다. 바쁨은 질문을 밀어낸다. 그 바쁨 속에서 그는 질서를 만들었다.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 걸어로 채워지는 낮.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는 밤. 나는 그를 좋아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만든 질서 속에서 일했다. 그래야 하루가 끝났다. 그의 설교는 차분했고 그의 당부는 정확했다. 이 두 가지는 많은 사람을 안심시킨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공항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세관이 강화됐다는 소식.
몇몇 상자들이 추가 검사를 받았다. 사람들은 불평했고 줄은 더뎠다. 그런데 그날도 그의 물건은 빠르게 통과했다. 직원 2명이 서류를 훑어보고 도장을 찍었다.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걸렸다. 도장은 빨랐고 그의 걸음도 빨랐다. 밤에 전화가 왔다. 내일 새벽에 하역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았다. 나는 잠깐 망설였고 결국 말했다. 예. 그 대답은 습관 같았고 습관은 오래된 안전처럼 느껴졌다. 그 안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나는 아직 몰랐다. 나는 이 이야기를 꾸미지 않겠다. 그때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그가 목사라 불렸고 사업가로 존중받았다는 사실만 알았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그의 도움을 받았고 일부는 그의 자리를 지켜줬다.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침묵했다. 침묵은 공동체를 부드럽게 만들고 범죄를 보이지 않게 만든다. 첫 조각은 이렇게 모였다. 기도, 창고, 쿨러 상자, 빠른 도장. 그리고 새벽 전화.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림은 이미 거기 있었다. 우리가 외면했을 뿐이다. 그날 새벽, 강변의 안개가 낮게 깔렸다. 트럭의 시동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창고 안쪽에서 들려온 짧은 웃음.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신앙의 집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다. 그제야 나는 처음으로 질문을 준비했다. 제2화, 위장된 목사, 드러나는 그림자. 나는 한동안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조봉행은 교민사회의 기둥처럼 보였다.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했고 주중에는 사업을 돌봤다. 사람들은 그를 목사님이라 불렀다. 그 호칭이 그의 가면이었음을 우리는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다. 그의 부탁은 늘 작았다. 이 상자 좀 옮겨주게. 컨테이너 정리할 인원이 필요해. 그런 말들에 교민들은 선뜻 나섰다. 도움에는 늘 보수가 따랐다. 현지 일당보다 많았고 지급도 빨랐다.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역시 목사님답다며 안심했다. 그러나 상자의 내용물에 대해 묻는 이는 없었다.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상자는 겉으로는 전자제품, 해산물, 잡화였다. 겉이 그럴듯하면 속은 묻지 않는 법이다. 그 무심함이 범죄의 첫 조건이었다. 수남은 제도가 약했다. 항구와 공항의 통관 절차는 서류 몇 장과 도장 하나로 끝났다. 돈이 오가면 도장은 더 빨라졌다. 그의 서류에는 늘 이상이 없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안도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불편함이 마음에 남았다.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보았다. 세관 창구 앞. 다른 교민 상인의 물건은 검사에 걸려 발이 묶였다. 조봉행은 조용히 다가와 직원과 짧게 대화했다. 몇 분 뒤 물건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통과했다. 상인은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는 미소만 지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요. 주일 예배는 계속됐다. 성가대의 목소리, 작은 헌금 바구니, 그리고 그의 설교.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말은 은혜로웠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뒤 일부 신도는 따로 불려나갔다. 거기서 그는 현금을 건넸다. 어려운 시기니까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 돈은 빚이 되었고 빚은 침묵으로 갚아야 했다. 나는 그 장면을 2번 보았다. 신도들의 손에 쥐어진 봉투.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와 동시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도움은 은혜처럼 시작했지만 속으로는 족쇄였다. 그의 창고 앞에는 낯선 얼굴들이 자주 나타났다. 콜롬비아 억양을 가진 남자, 포르투갈어로 대화하는 브라질인, 네덜란드에서 온 듯한 백인 남성. 그들은 짧게 말하고 금방 사라졌다. 트럭은 밤에 들어와 새벽에 나갔다. 어느 날 나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쿨러 박스 20개. 냄새 없음. 운반자 3명. 스페인어 사용. 그날의 기록은 훗날 큰 의미가 되었지만 그때는 단지 이상한 장면일 뿐이었다. 조봉행의 영향력은 교민 사회를 넘어섰다. 현지 정치인과 군 관계자, 심지어 일부 경찰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은 근거가 없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했다. 그의 길은 언제나 막힘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민 중 한 사람이 내게 속삭였다. 목사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당사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의심은 위험이었고 위험은 피해야 했다. 그러나 그 진로는 내 마음에 남았다. 그의 두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첫 균열이었다. 나는 그를 목사라 불렀다. 그러나 그의 손길은 이미 성경을 넘어 있었다. 그의 기도는 가면이었고 그의 사업은 무대 장치였다. 진짜 무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제3화 국제 루트의 탄생. 나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처음엔 창고와 쿨러 상자였다. 그 다음은 전화와 도장 소리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지도가 필요해졌다.
수리남에서 시작해 북쪽의 대서양, 동쪽의 네덜란드, 남쪽의 브라질. 덤으로 찢긴 장소들이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일정은 예측 가능했다. 주일엔 설교, 월요일엔 교민거래처 정리, 화요일 밤엔 공항 근처에서 짧은 회의, 수요일 새벽엔 항구 하역, 그리고 목요일 오후 네덜란드로 향하는 항공 화물 접수. 나는 그 패턴을 몇 주간 메모했다. 패턴은 의도였다. 의도는 구조였다. 네덜란드는 이 나라의 옛 종주국이었다. 언어가 통하고 항공무선이 있었다. 수리남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화물은 많았다. 수산물, 열대 과일, 목재, 공산품. 그 속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갈 틈은 충분했다. 세관의 눈은 바빴고 바쁨은 빈틈을 만든다. 나는 한번 그를 따라 공항 화물동으로 갔다. 통역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서류에는 HS 코드와 운송장 번호가 적혔다. 품목은 냉동 수산물. 온도 기록지가 포장 상단에 붙어 있었다. 서명이 깔끔하게 찍혔다. 이상은 없었다. 그러나 택배 상자 사이사이에 들어간 작은 패키지들이 내 눈에 걸렸다. 무게감이 균일하지 않았다. 나는 질문을 삼켰다. 통역은 묻지 않고 번역만 한다. 그의 사람들은 역할이 분명했다. 교회 신도는 창고 정리. 현지 노동자는 운반과 상하차. 공항 측 연락책은 접수 창구에 줄을 줄였다. 그리고 낯선 외국인 두세 명이 정해진 시간에 나타났다. 그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사라질 때까지 한마디도 길게 하지 않았다. 침묵은 합의의 다른 이름이었다. 한국 가인은 더 오래됐다. 목재 수출 컨테이너에 작은 공간을 남겨두는 방식. 목재 사이에 쿨러럭스를 끼워 넣고 냉재가 아닌 다른 봉투를 넣는다. 목재는 누르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냄새도 숨겨준다. 봉인실은 새 것으로 교체된다. 나는 두 실을 처음 봤을 때 그냥 플라스틱 잠금 장치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서야 그 번호가 세계 어디에서든 조회 가능한 고유값임을 알았다. 그의 쪽은 그 번호를 미리 확보했다. 번호를 가진 자가 검사를 통제한다. 우리는 어느 날 교민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빈접시에 소금을 살짝 뿌리며 말했다. 선은 이렇게 긋는 겁니다. 소금 라인 위로 젓가락을 올렸다. 사람은 이 선을 넘지 않지요. 넘으면 잃는 게 커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접시를 치웠다. 그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구조를 설명하기엔 충분했다. 현금의 흐름도 선명했다. 수남 화폐는 변동이 컸고 달러가 기준이었다. 달러는 주로 현금으로 움직였다. 환전소와 사설송금상이 중간을 맡았다. 소액은 교민가게의 매출로 섞였고 대금은 외상장부로 남았다. 장부는 깨끗했다. 깨끗함은 신뢰였고 신뢰는 감사를 늦춘다. 은행 밖에서 움직이는 돈은 언제나 속도가 빠르다. 속도는 감시를 앞선다. 그의 루트는 셋이었다. 첫째, 항공 화물. 빠르지만 양은 제한적. 둘째, 해상 컨테이너. 느리지만 대량 운송 가능. 셋째, 사람. 소량을 몸에 지니고 이동하는 방식. 위험은 셋째가 컸지만 검문을 피하면 가장 흔적이 적었다. 그는 셋을 섞었다. 한 라인이 흔들리면 다른 라인이 완충했다. 분산은 생존의 기술이었다. 나는 어느 밤 창고에서 낯선 냄새를 맡았다. 약품과 비누가 섞인 듯한 자극적인 냄새. 누군가가 포장지를 한 겹 더 씌우고 있었다. 포장지 안쪽에는 분말이 아니라 비닐로 밀봉된 패킷이 보였다. 손가락 2개로 집어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작고 단단했다. 그 위에 신문지를 감고 다시 진공 포장을 했다.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다. 받아도 이 냄새는 못 찾지. 그 말의 절반은 과장이고 절반은 사실이었다. 교민 사회는 두 갈래로 갈라졌다. 도움을 받는 쪽과 거리를 두는 쪽. 둘 다 조용했다. 조용함이 공동체의 평화를 지켜준다고 믿었다. 침묵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이게 했다. 그러나 침묵은 언제나 무언가를 대가로 삼는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즈음 한독건호로 전화가 한 통 왔다. 구어체의 표준어. 여기서 그 사람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목소리는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 나는 그 통화를 한단히 메모했다. 한국 측 문의, 조봉행 동향 파악 요청. 그날 이후 공항 근처에서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사진을 찍는 이들, 오래 서 있는 차, 과도하게 친절한 질문. 감시의 냄새는 숨길 수 없다. 그는 변화를 감지했다. 항공 라인을 줄이고 해상과 사람 라인을 늘렸다. 컨테이너는 더 깊숙이 봉인됐다. 몸으로 하르는 사람들은 경유지를 바꿨다. 가이아나, 브라질, 파나마. 표면의 지도는 복잡해졌고 안쪽의 합의는 더 단단해졌다. 압박이 오면 범죄는 지형을 바꾼다. 지형을 바꾸는 쪽이 오래 버틴다. 나는 숫자를 모았다. 출고 수량, 선적 날짜, 항차, 항공편, 환전액. 숫자는 말이 없지만 서로를 가리킨다. 한 달에 한 번이던 항차가 2번이 되었고 항공편은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이동했다. 환전액은 일정한 주기를 보였다. 규모는 커지고 있었다. 커지는 일은 노출의 위험을 키운다.
그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그의 진짜 일이었다. 어느 새벽 항구 쪽 창고에서 소리가 났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이어지는 짧은 호령. 나는 문틈으로 봤다. 새 실과 낡은 실이 바닥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번호가 비슷했다. 비슷하다는 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작업이 끝나자 누군가 불을 끄고 말했다. 오늘은 강이 잔다. 강이 자는 밤에는 배가 조용히 떠난다. 조용히 떠난 배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 나는 그날 질문을 적었다. 왜 교회인가? 왜 목사였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교회는 신뢰를 만든다. 신뢰는 돈을 움직이게 한다. 돈이 움직이면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면 화물이 지나간다. 그는 가장 오래된 사회의 기술을 가장 현대적인 범죄에 적용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도에 세 점이 생겼다. 브라질 북부의 도시. 이름이 짧고 강이 큰 곳. 그 점은 나중에 큰 원으로 번졌다. 국경을 넘는 순간 관할은 바뀐다. 관할이 바뀌면 추적은 느려진다. 느린 추적은 빠른 운송해진다. 그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잠깐 설교의 어조를 바꿨다. 무엇이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답했다. 나는 그 말이 우리에게 향한 것인지 바다 너머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다음 주에 일정표가 비어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비어있는 표는 이동을 뜻한다. 이동은 흔적을 지우고 동시에 새로운 흔적을 만든다. 한 통의 전화가 뒤늦게 기록에 남는다. 그 라인 곧 닫힙니다. 목소리는 짧았고 전화는 끊겼다. 닫히는 라인 옆에는 언제나 다른 라인이 열린다. 그는 어느 쪽으로 향했을까? 지도 위의 점들은 아직 따뜻했다. 제사화, 압박과 분산. 나는 그 무렵 공항과 항구의 낯선 시선을 느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 오래 서 있는 차, 과도하게 친절한 질문. 감시였다. 누가, 어디서, 어떤 이유로 지켜보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의 이름이 이미 기록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었다. 2007년 네덜란드 경찰은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수윤한발 화물을 압수했다. 적발된 것은 코카인 수십 킬로그램. 겉으로는 냉동 어류였다. 그러나 검사관이 상자를 열었을 때 비닐에 쌓인 하얀 가루가 드러났다. 그 사건은 언론에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는 한 줄이 남았다. 출발지 파라마리보. 소아인 한독인 사업자. 그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곧 모두가 알게 된다. 조봉행은 곧바로 움직였다. 항공편을 줄이고 해상과 사람 라인을 늘렸다. 경지를 다양화했다. 브라질, 가이아나, 파나마. 지도가 더 복잡해질수록 추적은 느려졌다. 나는 어느 날 창고에서 대화를 들었다. 이제 한 길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이었다. 하나가 막히면 다른 길이 열려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조직 운영의 원칙이었다. 네덜란드, 미국, 그리고 한국. 세 나라의 기관이 조용히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다. 교민사회에는 알림이 없었고 현지 언론도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감시의 그물은 넓어졌다. 브라질 경찰은 항구 주변에서 이상한 컨테이너를 주시했다. 미국 DEA 요원은 파나마 공항에서 의심스러운 승객을 체크했다. 한국 국정원은 교민사회 내부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중 하나의 통화를 기억한다. 그 사람, 교회와 사업을 동시에 합니다. 겉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안쪽은 다릅니다. 그 말은 보고서로 남았고, 보고서는 결국 작전으로 이어졌다. 2008년 수리남발 컨테이너 하나가 브라질에서 적발됐다. 목재 사이에 숨겨진 쿨러 박스. 안에는 수십 킬로그램의 코카인이 들어있었다. 운송책은 체포됐다. 그러나 윗선으로 연결되는 증거는 부족했다. 조직은 겉으로는 그대로였다. 그 사건 이후 조봉행은 더 조심해졌다. 창고의 출입은 제한되었고 교민 사회와의 거리는 조금씩 벌어졌다. 그는 여전히 예배를 인도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목사님, 요즘은 얼굴 보기 힘드네요.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바쁘게 일할 때가 있지요. 교민 사회는 여전히 침묵했다. 누구도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빚 때문에, 거리를 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나는 예배 후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기억한다. 성경은 펴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글자 위가 아니라 멀리 어디를 향해 있었다. 그 시선은 늘 계산하는 사람의 것이었다. 압박이 시작되면 범죄는 분산한다. 분산은 흔적을 줄이고 시간을 번다. 그러나 압박은 멈추지 않는다. 국제수사망은 이미 수리남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여전히 굴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균열은 시작됐다. 다음에는 더 큰 흔들림이 찾아온다. 제오화, 조직의 그림자. 나는 수리남 교민사회의 작은 예배당에서 그를 목격하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예배보다 창고에 더 오래 머물렀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이제 목사님은 우리와 거리가 생겼다. 사업이 커지면 바빠지는 법이지. 그런 대화 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조직은 커질수록 불만도 함께 자란다. 운송책들은 목숨을 걸고 일했다. 몸에 코카인을 숨기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 컨테이너를 밤새 봉인하는 노동자들. 그들이 받는 대가는 컸지만 위험은 더 컸다. 나는 어느 날 창고에서 들은 대화를 기억한다. 우린 늘 목숨 걸고 뛰는데 위에서는 안전하게 돈만 챙기잖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가 손가락을 입에 댔다. 조심해. 여기선 벽에도 귀가 있어. 불만은 말로만 머물지 않았다. 누군가는 경찰과 거래하려 했고 누군가는 경쟁 세력과 접촉했다. 돈은 충성을 사기도 했지만 더 많은 돈은 배신을 사기도 했다. 조봉행은 이런 불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갈라놓았다. 창고팀, 항구팀, 공항팀. 각 팀은 서로의 일을 깊이 알지 못했다. 분사는 흔적을 줄였지만 동시에 불신을 키웠다. 예배 후 나는 그가 두세 명의 남자와 따로 자리를 갖는 걸 보았다. 그들은 같은 도직원이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권력의 균열이 드러났다. 2008년 후반 한 운송책이 체포됐다. 브라질 국경 근처였다. 그는 소량의 코카인을 몸에 숨기고 이동 중이었다. 체포된 그는 처음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거래를 제안했다. 위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 나를 풀어주겠습니까? 그 제안은 즉시 국제수사망에 전해졌다. 조봉행의 이름이 다시 기록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조직은 곧바로 대응했다. 그 운송책은 감옥에서 수상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공식 기록은 자살.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그건 경고였다. 배신은 곧 죽음이다. 그 무렵 교민 사회에도 긴장감이 번졌다.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다. 목사님이 하는 일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금세 끊겼다. 누군가는 돈을 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의 방패가 되었다. 나는 매일 메모를 남겼다. 2008년 9월 브라질 국경 운송책 체포 2008년 10월 감옥 내 사망 사건의 조각은 쌓였지만 누구도 소리내어 있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내부의 균열과 배신은 그의 권력을 더 강화했다. 그는 불만을 드러낸 사람들을 정리했고 남은 이들은 침묵 속에서 더 충성했다. 두려움은 때로 충성보다 강하다. 그는 교회 강단에서 여전히 성경을 읽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강단이 아니라 지도 위를 보고 있었다. 노선, 항구, 환전소. 그것이 그의 진짜 성경이었다. 조직은 겉으로는 굴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안쪽에서는 배신이 피처럼 돌고 있었다. 그 피는 언젠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의 제국은 강했지만 균열은 시작됐다. 그리고 그 균열은 결국 궁교의 단서가 되었다. 제6화 국제수사망의 완성. 나는 교민사회에서 그를 목사님이라 불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를 다른 이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보고서, 사진, 암호 같은 데이터 속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조봉행, 한국 국적, 수리남 거주, 사업가 겸 종교인.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늘 같은 단어가 붙었다. 마약. 첫 흔적은 네덜란드였다. 암스테르담 봉황세관이 수리남발 화물을 검사하던 중 냉동 수산물 박스에서 비닐 포장된 코카인이 나왔다. 보도는 작았지만 수사 기록은 자세했다. 적발된 화물은 모두 한국인 명의로 송출된 것이었다. 네덜란드 경찰은 그 이름을 다른 나라로 넘겼다. 조봉행, 사업가. 하지만 실체는 다르다. 미국도 움직였다. DEA는 중남미 전역에서 코카인을 추적했다. 수리남은 주요 공유지 중 하나였다. 그들의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콜롬비아 수리남 유럽 노선. 한국인 중개자 활동 의심. 그 노선의 끝에는 언제나 조봉행의 그림자가 있었다. 한국 국정원과 경찰청도 보고를 받았다. 해외 교민 사회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목사이자 사업가. 그러나 실상은 거대한 밀매 조직의 두목. 그의 이름이 한국 언론에 오르내리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이미 수리남 마약왕이라 불리고 있었다. 세아라가 서로의 조각을 모았다. 네덜란드의 압수 기록, 미국의 노선 추적, 한국의 신상 정보. 그리고 브라질 경찰이 합류했다. 브라질은 수리남과 국경을 맞댔다. 조봉행은 종종 브라질을 오가며 새로운 루트를 준비했다.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다. 나는 그 무렵 창고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 수리남만으로는 위험하다. 국경을 넘어가야 한다. 그 말은 곧 함정이 되었다. 2009년 브라질과 한국, 미국은 공동작전을 세웠다. 브라질 경찰은 감시를 강화했고 미국 DEA는 정보망을 지원했다. 한국은 신원 확인과 송환을 준비했다. 그는 여전히 교민사회에서 예배를 인도했다. 그러나 그의 이동은 이미 추적당하고 있었다. 항구, 공항, 심지어 교회 근처까지. 누군가의 카메라에 그의 모습이 찍혔다. 2009년 4월 브라질 북부. 조봉행은 현지 인물과 회동을 가졌다. 새로운 루트를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때 이미 주변은 감시망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눈치챘을까? 회는 짧게 끝났고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러나 움직임은 모두 기록되었다. 차량 번호, 동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얼굴. 모두 보고서로 남았다. 국제공도 수사망은 퍼즐처럼 완성되어 갔다. 한국에서 제공한 신상 정보, 네덜란드가 잡아낸 화물 기록, 미국 DEA의 노선 분석, 그리고 브라질의 현장 감시. 이제 필요한 건 한 가지였다. 체포. 그 무렵 그는 여전히 교민사회에 나타났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다.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아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나는 그 눈빛을 기억한다. 설교자의 눈빛이 아니라 포위망을 아는 사람의 눈빛. 그는 이미 감시를 눈치채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제7화 체포. 나는 그의 봄을 잊을 수 없다. 2009년 브라질 북부. 조봉행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다. 수리남의 항구와 공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네덜란드 세관, 미국 DEA, 한국 수사기관. 세 나라의 압박이 동시에 다가왔다. 그는 말했다.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막히면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도 이미 그물을 친 사람들이 있었다. 브라질 경찰은 몇 달 동안 그를 감시했다. 숙소, 차량, 만남, 통화.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DEA 요원은 정보를 공유했고 한국은 신원 확인과 송환 절차를 준비했다. 보고서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상 조봉행, 한국 국적, 수리남 거주, 국제마약 루트 운영, 체포 우선순위 상. 나는 그때 그가 불안해하는 걸 눈치챘다. 예배는 여전히 열렸지만 그의 설교는 짧아졌다. 사람들의 질문에도 웃음으로 답했지만 눈빛은 자주 창문 쪽으로 향했다. 2009년 4월 어느 날 그는 브라질 국경 도시에서 현지 인물과 만남을 가졌다. 목적은 새로운 운송 루트 협상. 그러나 그 자리는 이미 덧치였다. 브라질 경찰은 건물 주변을 포위했고 DEA 요원이 현장을 지켜봤다. 한국 측 연락관은 비행편과 송환 절차를 확인하고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밖으로 나왔다. 검은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려는 순간 사방에서 무장한 경찰이 뛰어들었다. 볼리시아, 에무스 파라시마. 총구가 그를 향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두 손을 천천히 들었다. 그 순간 수리남 교민 사회에서 목사님이라 불리던 사람은 국제수사망이 뒤쫓던 마약왕으로 체포됐다. 체포 소식은 곧 교민 사회에 전해졌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목사님이? 설마. 그러나 설마는 사실이 되었다. 창고와 쿨러, 서류와 도장, 봉투와 침묵. 그 모든 것이 결국 드러났다. 나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다. 2009년 4월. 브라질. 조봉행 체포. 몇 년 동안 쌓아온 기록의 마지막 줄이었다. 체포랜드는 곧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브라질 법정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됐고 한국 정부는 전용기를 준비했다. 수갑이 채워진 그의 모습은 언론에 공개됐다. 언론은 그를 수리남 마약왕이라 불렀다. 예배당에서 찬송가를 부르던 목사, 무역업자로 존중받던 교민 사업가. 그러나 국제사회가 본 그의 이름 옆에는 코카인 밀매범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그날 이후 교민 사회는 조용해졌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09년 브라질에서 체포된 그 남자. 수리남의 목사이자 사업가, 그러나 결국 마약왕. 그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제8화. 재판. 2009년 봄, 브라질에서 체포랜드는 곧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철제 수갑, 경찰 호송, 언론의 카메라. 수리남 교민 사회에서 목사님이라 불리던 사내는 공식적으로 마약 조직의 두목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초 조동행은 법정에 섰다. 검찰은 그에게 코카인 밀매 조직 운영 혐의를 적용했다. 남미에서 수톤의 코카인을 유럽과 한국으로 보내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증거는 국제공조 수사로 확보한 기록과 증언들이었다. 피호석에 앉은 그는 차분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는 동안 그는 고개를 숙이거나 짧게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에 방청석은 술렁였다. 저 사람이 정말 목사였다고? 교민 사회에서 존경받던 그 사람 맞아?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나는 단순한 사업가이자 목사일 뿐입니다. 마약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의 변호인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증거라 주장하는 것은 모두 간접적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덜란드 세관이 압수한 코카인, 브라질 경찰이 기록한 이동 동선, 미국 DEA의 노선 분석, 그리고 한국 교민 사회에서 나온 증언까지 조각난 증거들이 법정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다.
법정에는 교민 몇 명이 증인으로 섰다. 그들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판사의 추궁과 검사의 질문에 결국 입을 열었다. 예배가 끝나면 가끔 봉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헌금인 줄 알았지만 나중엔 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상자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겉은 해산물이었지만 무게가 이상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문장은 무거웠다. 2011년 4월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법정은 조용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침착했다. 나는 억울합니다. 역사가 증명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단호함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은 국제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그는 목사가 아니라 사업가도 아니라 단지 죄수로 불리게 되었다. 판결은 교민 사회에도 충격을 남겼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며 말을 줄였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두둔했다. 그래도 목사님은 우리를 도와줬다. 누군가는 단호히 잘라 말했다. 그가 우리를 망쳤다. 진실은 이미 법정에서 정리되었다. 그러나 감정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다. 재판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교민사회의 침묵, 남미의 루트 국제수사망의 기록.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재구화, 흑암과 사망. 2011년 봄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그는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됐다. 수리남의 목사이자 사업가였던 남자는 이름 대신 수임번호로 불리기 시작했다. 철문은 정해진 시간에 열리고 닫혔다. 기상, 점호, 작업, 식사, 화장실, 취침. 그의 하루는 규칙 속에 묶였다. 바깥에서 도장을 움직이던 손은 이제 접시와 걸레를 번갈아 쥐었다. 처음부는 태연했다. 성경을 펼치고 침착하게 규율을 지켰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가족을 향해 말했다. 괜찮다. 버티면 된다. 그러나 버틴다는 말은 점점 짧아졌다. 시간은 권력을 깎는다. 그가 쥐던 인맥은 끊어졌다. 창고팀, 항구팀, 공항팀. 서로의 이름을 모르게 나눠 놓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살 길을 찾았다. 누군가는 해외로 사라졌고 누군가는 다른 조직에 붙었다. 그의 이름은 기사 속 과거형이 되었다. 교도소의 공기는 건조했다. 그는 몇 차례 병사로 내려갔다. 고혈압 약, 진통제, 소화제. 의무기록에는 짧은 메모가 남았다. 흉부 불편감 호소, 관찰 요망. 밤이 깊을수록 기침이 잦아졌다. 설교자의 저음은 거칠게 갈라졌다. 교민 사회는 오래 침묵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했고 어떤 이들은 모르는 척 고개를 숙였다. 창고, 쿨러, 봉투, 예배당. 그 기억은 한동안 누구의 입에도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잊힌 것은 아니었다. 침묵은 보관이다. 묻어둘 뿐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수감자 신분으로도 예배에 참석했다. 작은 집회실에서 찬송이 울리면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 장면을 본 이는 말한다. 눈빛이 달라졌다. 설득하던 눈빛이 아니라 버티는 눈빛. 기도는 신앙이었을까? 아니면 습관이었을까? 나는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에게 남은 언어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만 기록한다. 2013년 그의 법률 대리인은 재판 기록을 검토했다. 감형 가능성은 낮았다. 국제공도 수사의 증거망은 촘촘했다. 그는 종종 말했다. 나는 억울하다. 그러나 억울함은 형량을 바꾸지 못했다. 간방국률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넘었다. 2015년 겨울 통로에 찬 공기가 돌았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천천히 걸었다. 작업 속도는 예전만 못했고 밤마다 가슴을 문지르는 습관이 생겼다. 의무과 상담에서 그는 짧게 말했다. 답답합니다. 의무 기록은 또 한 줄 늘었다. 심장 관련 추정, 주기적 관찰. 2016년 4월 초 그는 병사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가슴을 움켜쥐고 벽을 더듬었다. 호출벨이 울렸고 교도관이 달려왔다. 의무과 인원이 심폐소생을 시행했다. 산소 마스크, 흉부 압박, 시간 기록. 기록은 정확했다. 그러나 심장은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 2016년 4월 그는 수감 중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질환, 심근경색으로 추정. 공식 통보는 짧았다. 가족에게 연락이 갔고 절차가 진행됐다. 신문은 작은 기사로 보도했다. 수인남 마약 사건 주범, 교도소서 사망. 그날 저녁 교민단체 채팅방에 링크가 올라왔다. 누군가는 이모티콘 하나로 반응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래전 봉투를 받았던 손, 밤에 창고를 드나들던 발, 예배당에서 아멘을 외치던 목소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와 마주했다. 장례는 조용했다. 카메라가 따라붙지 않았고 긴 인터뷰도 없었다. 그는 살아있을 때처럼
사라지는 순간에도 침묵을 남겼다. 목사의 옷, 사업가의 장부, 그리고 마야광의 별칭. 서로 다른 세 겹의 이름이 한 묘지 기록으로 겹쳐졌다. 나는 마지막 메모를 썼다. 2016년 4월. 수감 중 사망. 수연의 기록을 닫는 한 문장. 짧지만 무거운 점 하나. 그의 죽음이 모든 걸 끝냈을까? 그렇지 않다. 루트는 사람을 바꾸고 계속 흐른다. 압박이 오면 모양을 바꿀 뿐 멈추지 않는다. 교민 사회의 침묵도, 국제수사망의 보고서도 다음 사건을 위한 바닥이 된다. 나는 그를 애도하지 않는다. 또한 악마화하지도 않는다. 기록자는 사건을 적고 청취자는 판단한다. 그가 목사였다는 사실, 사업가였다는 사실, 마야광이었다는 사실, 세 가지 사실이 만들어낸 균열을 우리는 오래 보게 될 것이다. 제10화 그림자의 유산. 2016년 조봉행은 교도소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삶은 사라져도 구조는 남는다. 그가 만든 루트, 그가 남긴 방식, 그로 인해 남겨진 상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그림자의 유산이다. 수남 교민 사회는 그 이름을 오래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 사람 얘기는 꺼내지 맙시다. 금기처럼 돌던 말. 그러나 금기는 망각이 아니다. 기억은 여전히 남았다. 어떤 이는 여전히 도움을 떠올렸다. 그때 목사님이 병원비를 내줬다. 어떤 이는 두려움을 기억했다. 봉투를 받았지만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다. 감정은 갈라졌지만 공통의 결론은 하나였다. 그의 시대가 교민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 조봉응의 체포와 사망은 국제공조의 사례로 남았다. 네덜란드, 미국, 브라질, 한국. 여러 나라가 정보를 나누고 퍼즐 조각처럼 맞춰서 한 명을 잡아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국제적 범죄는 국경 없는 협력이 필요하다. 그 사건은 이후 다른 마약 조직 수사에도 참고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물음도 남겼다. 왜 이런 구조가 수년간 방치되었는가? 어떻게 목사의 가면이 국제조직을 숨길 수 있었는가? 조봉행은 개인의 범죄자였다. 그러나 그가 가능했던 건 구조 덕분이었다. 감시가 약한 항구, 서류만으로 통과되는 공항, 돈 앞에 느슨해지는 제도. 그 틈새가 범죄를 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침묵이었다. 교민 사회의 침묵, 현지 관료의 침묵, 그리고 국제사회의 늦은 반응. 그 침묵이 그의 제국을 가능하게 했다. 그는 죽었지만 코카인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압박이 오면 범죄는 모양을 바꾸어 계속 흘렀다.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했고 새로운 경로가 열렸다. 조봉행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방식은 여전히 재활용되고 있었다. 우리는 묻는다. 사람 하나를 잡으면 충분한가? 아니면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가? 그 답은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남겼다. 첫째, 범죄는 언제나 신뢰를 가면으로 쓴다. 목사라는 가면, 사업가라는 가면. 그러나 가면 뒤를 들여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적 범죄는 국경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협력 없이는 추적할 수 없다. 그의 체포가 가능했던 이유도 여러 나라의 공조였다. 셋째, 침묵은 범죄를 지탱한다. 작은 의심을 말하지 못한 공동체, 눈을 감은 사회. 그 침묵이 제국의 기초였다. 나는 기록자로서 한 문장을 남긴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삶이 사라져도 구조가 남아있으면 그림자는 다른 얼굴로 되살아난다. 2009년 브라질에서 체포, 2011년 징역 10년 확정, 2016년 교도소 사망. 수리남의 목사이자 사업가, 그러나 결국 마야광.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림자의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